전문가와 전화 연결해서 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연구학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지금 저희가 이제 파악한 정보로는 7시 36분쯤 동창리에서 동해상으로 이제 발사체를 쐈습니다. 동창리 네네. 어떤 곳인가요? 동창리는 북한에서 주로 그 인공위성 발사를 했던 곳입니다. 북한식 표현으로 하면 인공위성이고, 예. 우리가 볼 때는 이제 탄도미사일 또는 탄도 로켓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로켓 발사를 했던 곳.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ICBM급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는 그런 종류의 북한식 표현의 인공위성 또는 장거리 로켓, 이것을 발사했던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군 당국은 지금 ICBM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보통 어떤 정황을 바탕으로 이런 분석을 내놓는 겁니까? 그 분석의 근거는 한 두세 가지인 것 같은데요. 하나는 발사 장소가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이야기했던 인공위성 발사 지역, 그러니까 장거리 로켓 발사 지역입니다. 과거에도 보면은 이제 북한이 그런 그 장거리 로켓, 그러니까 북한식 인공위성 발사를 했던 곳이 동창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발사대나 이런 것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적합한 곳이다. 우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무슨 이야기를 그동안 했냐면 지난 10년사에서 ICBM 발사의 마감 단계에 지금 들어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ICBM을 준비를 상당한 수준에서 북한은 해왔고 그것을 조만간 발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정황으로 봤을 때 ICBM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지금 전망 또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조금 전 이제 자료 그래픽으로도 나왔었는데 ICBM 발사 때는 미사일 기지 주변의 움직임이 보통 감지가 되는데 이번 상황에서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사전에 포착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탄도미사일의 연료를 액체를 만약에 쓰는 그런 과정이라면 그런 그 미사일 발사 과정이 상당 시간 걸리기 때문에 노출이 된다, 우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예.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노출이 안 된 상태에서의 발사라면 그 발사의 연료가 고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KN-58이나 KN-14 같은 미사일을 지금 북한이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미사일들은 그동안 시험 발사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미사일이 만약에 활용된다면 그것은 그 중거리 미사일을 수준을 넘는 거의 ICBM급에 근접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액체 연료, 고체 연료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진보된 형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번에? 만약에 이번에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 발사였다면 그것은 지난번에 12일 전에 발사했던 그런 발사 미사일과는 좀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북극성 2호 2형 미사일 발사, 이런 미사일 발사는 SLBM,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과 유사한 형태의 그 미사일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번 미사일 같은 경우는 북한이 새로운 형태의 중거리 또는 장거리 미사일, 그러니까 IRBM 또는 ICBM급의 미사일 발사를 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추론을 현재로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최근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김정남 암살 또 일련의 도발 움직임에 강하게 응징하겠다. 또 심지어 선제 타격론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다시 도발을 했거든요. 이렇게 감행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북한이 굴하지 않는다. 거기에 대해서 강대강의 대결 구도로 간다. 이런 차원의 자신들의 의지를 한편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북한은 계속 그것을 지금 주시해왔다 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대체로 트럼프 정부가 강경적으로 간다, 이런 흐름으로 북한이 판단한 것은 아닌가. 거기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우선 강하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한미 독수리 연습이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네. 독수리 연습이 지금 거의 일주일째 진행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의 핵 항공모함인 칼빈 스노를 정점으로 한 항모 전단이 지금 한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북한의 반발, 그러니까 이번 칼빈 스노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주면서 군사적으로 한미 독수리 연습에 북한이 밀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좀 더 강경 행보를 통해서 맞대응 성격의 그런 행동을 한 것이다. 그것이 이번에 오늘 아침 7시 36분에 미사일 발사로 나타났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종의 무력 시위라고 해석할 수 있겠는데 네. 북한의 그렇습니다. 이런 행동이 미국의 어떤 반응을 좀 이끌어낼 것으로 보이나요? 지금 이러한 북한의 행동 같은 경우는 앞으로 북한과 미국이 계속 이런 군사적인 그런 시위와 거기에 대한 제재 또는 미국 나름대로의 북한에 대한 강경 정책 이런 것들을 또 악순환을 가져오는 그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꽤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아침 보도들을 보면 그 한반도에 북한의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이야기까지 트럼프 정부나 이전에 오바마 정부도 그런 입장을 그 생각을 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트럼프 정부가 대북 정책에 있어서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고 상당히 강하게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런 이번에 오늘 미사일 발사가 만약에 ICBM급의 미사일 발사다 이렇게 본다면 미국으로서는 자신들이 설정해 놓은 레드라인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겠다 이런 쪽으로 판단을 하게 만드는 그런 소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대단히 좀 우려스러운 북한의 행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술핵 배치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이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거든요. 전술핵 배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가능성의 영역은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는 실질적으로 그것이 가능한가의 여부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미국이 결심하면 이제 가능할 수 있다. 왜냐하면 주한 미군 기지에 이걸 배치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이제 국내의 반발이랄지 또는 중국, 북한의 반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온다. 지금 사드보다 훨씬 더 강한 반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본다면 그것이 설치까지에는 상당한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지금 전술핵의 재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사실상 전술핵이 한반도의 해상이나 또는 괌 미군 기지랄지 이쪽에 이미 배치가 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술핵 재배치는 현재 한반도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전술핵 재배치에 거의 버금가는 정도의 이미 그런 상황들은 미국이 다 조치를 취해놓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전술핵 재배치는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니다. 또 여러 가지 외교적인 부분까지 고려해 봤을 때 전술핵 재배치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당장 전술핵 재배치는 불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전술핵 재배치 또 이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이 두 차례 국가안보팀 회의에서 같이 언급한 게 선제 타격론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선제 타격론 같은 경우는 그 가능성의 영역에서는 1994년도에도 그 선제 타격을 할 그런 계획을 당시에 클린턴 행정부가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미 이제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던 것이고 실행에 옮기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는 북한의 반격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미국 당국이 북한의 특정 시설을 그런 폭격할 경우에 북한의 반격 여기에 대한 대응이 완벽하냐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완벽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선제 타격론 같은 경우는 북한에 대해서 상당 부분 북한의 지금 현재 상황들을 압박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활용도가 높은 방안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실제 실행되기에는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북한의 지금 상황이 사실 국제적인 고립에 몰려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네네. 김정남 독살 사건 관련해서 강철 말레이 주재대사도 추방이 됐고요. 이런 상황에서 왜 이렇게 도발을 감행해서 고립을 재촉하는 걸까요? 지금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고립을 전제하면서까지 이제 이런 행동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역시 이제 트럼프 정부 임기 초반에 북한이 밀리기 시작하면 계속 끌려다닌다. 이게 굉장히 북한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트럼프 정부와 북한이 지금 삿바 싸움을 앞으로 펼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과정에서 삿바 싸움에서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 북한이 계속 꺾인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강경하게 나갔을 때 자신들의 어떤 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또 강박관념이 한편으로 깔려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것이 결국 내부 결속을 하는 데 있어서도 유리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체제가 지금 여러 가지 공포정치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상당히 북한 주민들에게 부담스러운 그런 정책을 펼친다 이렇게 외부에 알려져 있습니다만 어쨌든 북한 내부의 그 통합, 김정은에 대한 충성 이런 것들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외부의 적을 적절히 활용하는 그런 정책을 북한이 펼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이번에 그 오늘의 미사일 발사도 그것과 연관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외부의 적은 이런 식으로 미사일 같은 도발로 약간 효과를 나타내고 또 내부는 공포 정치 체제로 북한은 계속해서 이제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까? 그 효과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만 단기적으로는 북한은 더 이상 그 유엔 차원에서 제재나 이런 것들이 워낙 지금 조밀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두 가지의 그런 제재 수단을 제외하고는 이미 작동하고 있다. 그렇게 북한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그런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북한이 밀리지 않았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상황에서도 한 번쯤 또는 몇 번에 걸쳐서 북한의 군사적 행동을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압박은 그동안 진행되었던 그 수준을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북한은 행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의 상황들을 상당히 그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그러나 한 번 밀리면 계속 밀린다.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이 크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합참 쪽 얘기로는 동해상의 이지스함 레이더, 또 그린파인 레이더 이런 자체 감시 자산을 통해서 이번 발사체를 포착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우리의 탐지 능력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도달한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지스함이 우리가 동해 쪽에, 서해 쪽에, 남해 쪽에 이렇게 이제 띄울 수 있는 능력이 최근에 확보가 됐는데요. 이지스함을 통해서 그 레이더가 작동하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현재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정보 자산의 최상의 급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물론 휴전선 주변에 뭐 여러 가지 감청 시설도 있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까지는 한국 단독의 정보 자산 획득 능력은 떨어진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정보 자산 능력, 특히 인공위성을 통한 탐지나 또는 여러 그 항공기를 통한 탐지나 또는 해상에서의 탐지 이런 모든 탐지 능력을 종합하는 미국의 지금 정보 능력을 우리가 많은 부분 지금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앞으로는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 스스로의 정보 탐지 능력을 최대한 확대시키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능력으로 한반도의 군사적인 상황들을 적절하게 판단하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된다.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의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중국이 경제 보복을 가하는 등 한중 관계가 악화하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이렇게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는 상황에 대해서 특별한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쪽 사드만 문제 삼는 걸까요? 지금 이제 그 부분은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버릴 수 없다. 이게 중국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전략적으로 북중 관계를 완벽하게 그 작동시키지 않고는 중국으로서는
한미 또는 한미일 동맹 관계에 대항하기 어렵다. 이런 차원에서 북한을 감싸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이번 사드 배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중국이 북한이 갖고 있는 생각은 전략적으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북한을 끌고 간다, 안고 간다. 이게 거의 명백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뭐 그런 차원에서 중국이 갖고 있는 생각은 여전히 북한을 늘 함께 끌고 가는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미사일 발사가 ICBM급 발사라면 이제 충격이 좀 더 크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이번 발사에 대해서도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규탄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비공식적으로는 북한을 감싸는 듯한 그런 행보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같이 감싸서 가겠다 이게 중국의 입장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네.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중국 측에서 모르쇠로 좀 일관할까요? 물론 이제 미사일 발사가 어떤 수준이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발사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여기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아마 유엔 차원에서의 안보리 그 제재 결의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여기에 중국은 이제 동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번 미사일이 중거리 미사일 그러니까 한 3,000km 내외 또는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8,000km부터라고 보면은 한 5,000-6,000km 정도 날아가는 애매한 미사일일 경우에는 중국은 북한을 적극적으로 그런 중국이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거나 이런 쪽으로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아마 이번 미사일 발사도 지난번에 그런 북극성 2형보다는 조금 더 진전된 미사일 발사 그러면서 국제사회 유엔 차원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은 나오지 않는 이런 정도의 애매한 발사를 했을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있지 않나 그런 또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고 1,000여 킬로미터를 비행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만 북한의 발사체가 동해상으로 갔고 네. 동해상에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 낙하했다. 이게 지금 일본 쪽 보도입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발사체 개수는 여러 개고 일본의 그 배타적 경제 수역 EEZ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거기에 낙하했다 이렇게 본다면 현재로서는 ICBM보다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느냐. 지난번에 북극성 2형과는 좀 더 다른 차원의 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네네. 있겠는데요. 지난번 같은 경우는 북극성 2형은 SLBM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육상에서 그대로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SLBM이 아닌 독자적인 IRBM 그런 발사였을 가능성이 네. 좀 더 높다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요. 또 그 전망의 또 하나의 근거는 만약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의 발사를 하게 된다면 과거에 인공위성 북한이 말하는 장거리 로켓 발사도 남쪽을 향해서 발사를 했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남쪽을 향해서 발사를 해야 그 장거리 그 비행 능력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새로운 형태의 중거리 미사일일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느냐. 지난번에 그 북극성 2형과는 다른 미사일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북한 발사체 중에서 넉 발 중에 이제 석 발이 EEZ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졌다고 하셨는데 비행 거리로 봤을 때는 ICBM 혹은 IRBM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까? 지금 이제 비행 거리상으로 보면은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단거리 또는 거의 뭐 중거리에 준하는 그런 미사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고각 발사를 할 경우에 그러니까 미사일 발사를 우리가 정상적으로 45도로 발사하지 않고 한 70도나 이런 정도로 고각 발사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발사 거리는 사거리는 얼마 되지 않지만 그 거리를 계산해 봤을 때는 3,000km 또는 4,000km의 발사를 한 것과 똑같은 그런 정도의 효과를 노리는 그런 그 미사일 발사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미사일 발사는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졌지만 그러나 고각 발사를 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본다면
고각 발사를 했을 때 그것이 중거리 미사일, 그러니까 3,000km급 이상 미사일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또 그 고각을 좀 더 고각을 해서 네. 그 발사 시간을 늘렸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ICBM급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통상적으로 봤을 때 ICBM급을 동해상으로 발사해서 그런 그 거리를 낼 수 있는가는 의문이고 그렇게 본다면 이번 같은 경우는 새로운 형태의 중거리 미사일, 즉 IRBM을 발사를 한 것이다. 우선 이렇게 잠정적으로는 네.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CBM보다는 IRBM일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이 IRBM을 고각 발사했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 군 당국이 계속해서 분석 중인데 일본이 사실 북한의 미사일이 굉장히 민감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도발이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 지금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 부분은 분명히 일본으로서는 좋은 소재를 하나 얻었다 그렇게 일본은 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 당국이 지금 이제 군사 그 강국, 군사 재무장 이쪽으로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건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런 그 일본의 군사 강국, 군사 대국화의 가장 중요한 소재 제공자가 어디였냐면 그동안 북한이었습니다. 네. 그 북한의 핵실험이랄지 또는 미사일 발사 이것이 일본의 무장, 특히 중요한 어떤 그 무기 체계를 확보하는데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 발사가 북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본다면 일본은 거기에 대항하는 또 그것을 방어하는 그런 무기 시스템이랄지 이런 쪽에 보다 또 그것을 또 그 일본 국민들에게도 그것을 설명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군사 무기를 또 도입하거나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이렇게 간다면 북한의 그런 그 무력 시위가 일본의 무장을 강화시키는 네. 그런 쪽에 역할을 한다. 이번 사건도 또 이번 미사일 발사도 그런 영향을 분명히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번 달 하순에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한중일 3개국을 취임 후 처음으로 순방하기로 돼 있는데 이번 순방에서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까요? 지금 이제 북한 문제를 다루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번 발사도 아마 그런 그 순방에 대한 그 사전 대응 성격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문제를 이슈화를 시키고 북한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함부로 할 수 없다 이것을 보여주는 이런 차원에서의 행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주목을 또 하나 해야 될 부분은 말레이시아에서 지금 김정남 암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했는데 이런 사건들의 국제적인 주목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런 그 말레이시아로 쏠리는 시선을 분산시키는 그런 효과도 노리는 미사일 발사다 이렇게 또 우리가 분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앞서 태영호 공사가 다음 달이죠. 태양절을 앞두고 추가적인 도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지금 네.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린 상황에서 좀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추가 도발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왜냐하면 북한이 중요한 어떤 그 군사적 무력 시위를 언제 주로 했냐면 3월, 4월 달에 많이 했습니다. 네. 3월, 4월 달은 상황이요. 예, 그렇습니다. 한미 군사 훈련이 주기적으로 벌어지는 그런 그 기간들입니다. 네네. 한미 독수리 연습 그다음에 키리졸브 훈련이 3, 4월 달에 그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항하는 형태로 북한이 그동안 그런 그 군사적 무력 시위를 간헐적으로 해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오늘 미사일 발사는 이번 키리졸브 훈련 그다음에 한미 독수리 연습 이 기간 동안에 그 북한의 무력 시위의 전주곡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번 발사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칼빈 스노우가 예를 들어 동해상에 완벽하게 진입했을 때 동해상으로 위협시 차원에서의 발사를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미국의 그 트럼프 정부가 대북 정책을 강경적으로 완전히 결정시켰다 이런 쪽으로 판단한다면 북한은 한국 내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북한의 군사적인 무력 시위는
간헐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북한이 후폭풍이 너무나 큰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또는 ICBM 발사, 이번 ICBM 발사 여부는 우리가 좀 더 판단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높은 수준의 그러니까 고강도 그런 무력 시위는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신중할 가능성도 높다. 그렇게 본다면 우선은 북한이 SLBM이나 또는 또 다른 형태의 그런 중거리 미사일 발사 이런 쪽으로 그 당분간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중국 측의 반응은 어떨까요? 중국 쪽은 아마 이번 미사일 발사를 지금 면밀하게 지금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미사일 발사가 어떤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인가 이 부분을 중국은 주목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다만 이제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이번 미사일 발사가 어쨌든 이런 미사일 발사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네네.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지금 유엔 차원에서의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지금 몇 개가 작성하고 있습니다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 위반에 대한 규탄 대열에는 중국이 동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북한을 그렇게 세게 때리기보다는 솜방망이로 때리는 이런 형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지금 사드 문제나 여러 가지 지금 국제 정세 또는 동북아 정세로 봤을 때 중국은 북한을 안고 끌고 간다 이렇게 본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대외적으로는 그 강경한 입장을 펼치겠지만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북한을 그렇게 세게 때리지는 않는 그런 두 가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고시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